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넣어둔 내 돈, 이 돈이 밤사이에 그냥 금고에서 잠만 자는 걸까?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사실 그 돈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돈이 떠나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맞습니다. 돈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세계로 모험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여정이 우리 경제 전체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의 저축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짚는 자금이 되는지 그 길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게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축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정부의 역할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금융 시스템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이어주는 거대한 연결망이죠. 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설명 그대로예요. 금융 시스템은 말이죠. 돈을 위한 거대한 중매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돈, 바로 저축을 깨워서 일할 곳, 즉 투자를 찾아주는 거죠. 맞아요. 이 중매가 성공해야만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고 또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결국 우리 경제가 쭉쭉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똑똑한 중매쟁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저축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는 금융시장이라는 장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은행처럼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금융중개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의 대표 선수, 채권시장부터 볼게요. 채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하고 약속증서를 파는 거죠. 우리가 그 채권을 산다는 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아요. 회사는 빚을 진 거니까 이런 자금 조달 방식을 부채금융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마련하는 또 다른 직접적인 방법, 바로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식은 채권과 개념이 좀 다른데요. 회사의 소유권, 즉 지분의 일부를 나타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동업자,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같이 돈을 버는 거죠. 이건 지분을 판 거라 지분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중산에서 활약하는 중개기관들을 만나볼까요?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건 바로 은행이죠. 그렇죠. 은행은 저 같은 사람들의 예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저분 같은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직접 돈 빌려줄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라는 중개기관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막막하고 또 여러 회사 주식을 살 만큼 목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뮤추얼 펀드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대신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해 주니까요.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같은 뜻으로 쓰는 2단어,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경제학에서는 이 둘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거든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요. 자, 슬라이드 왼쪽에 저축을 보세요. 경제학에서 저축은 아주 명쾌해요. 제가 번 돈에서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 그게 전부 저축입니다. 이걸 은행에 넣든 주식을 사든 모두 저축 활동인 거예요. 반면에 투자는 오른쪽처럼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재를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카페를 차리려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산다거나 기업이 공장을 짓는 것 같은 활동들이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친구한테 나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경제학에서는요. 그건 미래 생산을 위한 새로운 무언가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저축으로 봅니다. 그쵸. 제가 그 주식을 산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진짜 커피 머신을 사거나 공장을 지을 때 바로 그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경제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 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총 저축 S는 총 투자 I와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쓰지 않고 남긴 돈, 저축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빌려서 새로운 것을 사는데 투자에 쓰여야만 하니까요.
경제라는 큰 저수지에서는 물이 들어온 만큼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야 균형이 맞는 거죠. 그래서 S는 I다. 이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저축이 어떻게 자신에게 꼭 맞는 투자를 찾아가는 걸까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여기에도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과정을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가상의 시장 모델로 설명해요.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바로 빌릴 수 있는 돈, 즉 대부자금이고요. 그 돈의 가격표에 적힌 게 바로 이자율입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보이지 않는 손,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죠. 돈의 공급은 바로 저 같은 저축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자가 1%일 때랑 5%일 때 언제 더 저축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자율이 높을수록 저축해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반대로 돈의 수요는 저처럼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제가 사업을 위해 1억을 빌리는데 이자가 5%일 때랑 2%일 때 언제 빌리는 게 덜 부담스러울까요? 당연히 이자율이 낮을수록 돈을 빌리려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저축하려는 돈의 양과 기업들이 빌리려는 돈의 양이 정확히 일치하는 단 하나의 지점. 시장은 바로 그 균형 이자율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섬세한 시장의 균형을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면 예산 적자 상태가 되는데요. 그럼 정부는 이 부족한 돈을 어디서 메꿔야 할까요? 결국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정부가 대부자금 시장에 돈을 빌리는 아주 큰 손, 거대한 수요자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과정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축 효과, 영어로는 크라우딩 아웃 현상입니다.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먼저 정부가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중에 있던 돈을 정부가 싹 가져가니까 민간 기업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돈이 귀해지니까 돈의 값, 즉 이자율이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스러워진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정부의 빚이 민간의 투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버린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 결국 민간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한 돈의 여정은 그저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하나가 훗날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거나 내 집을 마련할 때 내야 할 대출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저축이 어떻게 경제 전체의 엔진을 돌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